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저녁 바람이 행복하게 부는 요즘입니다. 이런 계절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무나도 소중한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해지셨나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새로 산 연습장에 겉표지에 적혀 있었던 시를 읽으며 감성에 젖어 반도 채 쓰지 못했지만 새로 살 연습장이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첫 소절이 얼마나 가슴 뛰게 좋았던지 그때가 새삼 떠올라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는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과 화려함보다 고독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릴케의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본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12년 겨울 거친 절벽 위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절벽을 스쳤고 아래에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문장 하나를 듣게 됩니다. 내가 외친다 한들 천사들 중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그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그 문장을 받아 적었지만 그 시는 곧바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고 세계는 무너졌으며 그는 침묵 속에서 떠돌며 글쓰기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침묵 끝에 그 문장은 마침내 한 편의 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보이지 않는 것, 설명되지 않는 것, 그리고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들. 릴케는 그런 세계를 시로 옮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 속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과 쉽게 섞이지 못했으며 늘 자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언어로 남길 것인가 라는 한 가지를 계속 붙잡게 됩니다. 이 질문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875년 12월 보헤미아의 도시 프라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르네라고 불렀습니다. 프라하는 묘한 도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지만 도시에서는 독일어와 체코어가 뒤섞여 흘렀고 귀족 문화와 민중 문화가 같은 골목 안에서 서로를 외면하며 공존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 릴케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장교를 꿈꿨으나 끝내 원하는 계급에 오르지 못했고 제대 후에는 철도 회사의 하급 관리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말없이 가라앉아 있었고 요제프는 그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정 안에서 명령하는 방식으로 말했으며 감정보다 기율을 앞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들에게 거는 기대도 말이 아니라 방향으로, 설명이 아니라 결정으로, 그런 방식으로 전달됐습니다. 어느 저녁 요제프는 어린 르네를 데리고 프라하 광장을 걸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퇴역 군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요제프는 그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르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보이냐?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남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해. 르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깨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고 광장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피아 릴케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상상력이 풍부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뚜렷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아의 삶에는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르네가 태어나기 전 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아이였고 피아는 그 빈자리를 오래도록 채우지 못했습니다. 르네가 태어났을 때 피아는 그 아이에게 딸의 흔적을 더 씌워 여자아이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길게 기르게 했으며 르네를 안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내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내게 다시 준 선물이야. 그 말이 사랑이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 사랑은 르네를 르네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아에게 르네는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단단함과 어머니의 감정 과잉 사이에서 르네는 자랐습니다. 어느 쪽도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고 어느 쪽의 세계에도 그는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골목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프라하의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창 밖으로 가스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멀리서 울리는 교회 종소리. 르네는 그것들을 하나씩 듣고 있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식으로, 감정보다 먼저 감각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 아이는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1884년 결국 피아가 떠났습니다. 르네가 9살이 되던 해였는데 어느 날 아침 피아는 짐을 꾸렸고 르네는 그 모습을 방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 잠금 장치를 채우며 아들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으며 그 다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끌며 골목 안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유리에 이마를 붙인 채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작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집에서 르네는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요제프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르네는 그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들을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르네가 11살이 되던 해 요제프는 아들을 군사학교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르네의 의견은 묻지 않았고 어쩌면 그 시절 르네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도 어머니가 원하는 딸도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이른 감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86년 가을 11살의 르네는 프라하를 떠나 아버지 요제프가 그를 오스트리아에 있는 군사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아들을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었고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르네는 짐을 꾸렸고 기차를 탔으며 프라하의 골목과 창가와 가스등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군사학교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요제프는 아들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뭘 배우게 될지 잘 생각해라. 르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가을 들판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버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날 르네는 애정받은 기숙사 침대 옆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것들 중에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는데 프라하에서 이것저것 끄적이던 것이었습니다. 철제 침대와 회색 담요와 나란히 놓인 그 공책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르네는 그것을 매트리스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군사학교는 폐쇄된 세계였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기숙사와 훈련장과 식당이 들어차 있었고 학생들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점호, 체력 훈련, 군사 이론 수업, 행군과 총기 관리 그리고 취침. 감정은 허용되지 않았고 개인은 집단의 구조 속에 녹아들어야 했으며 약한 것은 곧 결함이었습니다. 르네의 몸은 그 리듬을 따르지 못했는데 체력이 약했고 행군 중에 뒤처졌으며 총기를 다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교관이 르네를 불러 뒤처진 이유를 물었고 르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관은 한참 그를 내려다보다가 그냥 돌아섰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는 것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더욱 버티기 힘들었는데 군사학교의 아이들은 릴케와 달랐습니다. 크고 거칠었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르네는 식당에서도 훈련이 끝난 쉬는 시간에도 늘 조금 비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답했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차갑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 르네는 그냥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울이 오고 훈련장에 눈이 쌓였고 새벽 점호 때 내뱉는 입김이 공중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르네는 그 입김을 보면서 프라하의 겨울 골목을 생각했을 겁니다. 가스등이 켜지던 저녁 교회 종소리, 창가에 앉아 듣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이 훈련장과 같은 세계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에는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르네는 담요를 끌어올리고 그 소리들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매트리스 아래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촛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는데 시라고 부르기엔 아직 형태가 불분명한 것들이었지만 낮 동안 삼켜야 했던 것들이 밤의 손끝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교관의 눈빛, 동급생들의 침묵, 행군 중이던 발걸음, 그것들이 문장이 되면서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밤 옆 침대의 동급생이 뒤척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뭐 쓰는 거야? 르네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생각들. 동급생은 더 묻지 않았고 르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손이 움직였고 집에서 편지가 오면 릴케는 그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교관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르네는 답장을 쓸 때마다 쓰고 싶은 것과 써야 하는 것 사이에서 잠시 멈췄지만 결국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는 쪽으로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나면 무언가를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길고 감정적이었지만 피아는 멀리 있었고 편지는 편지일 뿐이었습니다. 읽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5해가 흘렀습니다. 건강히 버티지 못했고 르네는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짐을 싸는 날 르네는 매트리스 아래에서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진 공책을 꺼냈습니다. 기숙사 창문으로 훈련장을 내려다보니 동급생들이 구령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고 그 리듬이 자신과 끝내 맞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짐을 들고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훗날 이 시절을 떠올리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계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군사학교는 릴케를 부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시인으로 만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891년 르네는 프라하로 돌아왔습니다. 군사학교를 떠난 16살의 르네에게 프라하는 낯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도시와 같은 골목이었고 같은 강이었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실망했지만 말이 없었는데 대신 아들에게 법학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르네는 반박하지 않았고 프라하 대학에 등록했고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프라하로 돌아온 첫날 밤 르네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가져온 너덜너덜한 공책을 펼쳤고 마지막으로 쓴 문장 아래 새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쓸 것이다. 그 이후로 르네는 매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시였고 그 다음엔 산문이었으며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의 작은 문예지에 투고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편집자들은 정중했지만 냉담했고 독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르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문예지 편집부에서 얇은 봉투가 왔습니다. 짧은 시 한 편 게재 승인 통보였습니다. 르네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으며 잡지가 나왔을 때 자신의 이름이 박힌 페이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한문인 모임에 나간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프라하에는 독일어권 작가들의 작은 살롱 모임이 있었고, 르네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나이 든 시인이 재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자신을 쏟아붓고 있어요. 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르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894년 첫 시집 삶과 노래가 출간됐습니다. 사랑과 우울과 죽음을 다룬 낭만주의적 시들이었고 당시 유행하던 하인의 풍의 서정시 형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비 출판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반응도 미미했으며 르네 자신도 나중에는 지나치게 감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이즈음 르네는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름으로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대리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존재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르네는 내 이름이 아닌 것 같고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1895년 프라하 대학에서 철학과 미술사로 전공을 바꿨고 이듬해에는 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프라하를 떠나는 날 아침 르네는 강변을 걸었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강물은 늘 그랬듯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기억과 군사학교의 잔상이 모두 이 도시 안에 남아 있었고 르네는 강을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빈에서 르네는 더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고 어느 저녁 모임에서 한 화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시를 씁니까? 르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으며 르네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896년 빈에서 그는 루 살로메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르네가 프라하를 떠난 것은 처음부터 이 만남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빈의 한 문학 모임에서 르네는 루 살로메를 처음 만났습니다. 14살 연상이었고 철학자 니체가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인물로도 알려진 그녀는 당대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살로메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말할 때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르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를 느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르네는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솔직하게 자신의 시를 동봉했고 자신이 무엇을 쓰려 하는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무엇을 쓰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압니다. 이후 살로메는 답장을 보냈는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르네의 시를 꼼꼼히 읽고 어디가 약한지를 짚었고 르네는 그 편지를 받고 한동안 멍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그렇게 진지하게 읽어준 건 처음이었고
그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엄격한 말들을 통해 나는 오히려 내 작업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살로메는 르네를 받아들였지만 단순히 연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글을 읽고 그의 감각을 분석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르네가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흘러갈 때면 살로메는 감정을 쏟는 것과 감정을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아직 후자를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르네가 그 말에 반발하지 않았던 건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로메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르네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기대던 방식이 옅어졌고 감정을 쏟아내던 초기 작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그냥 조금씩 조용히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살로메는 르네에게 이름 이야기를 꺼냈는데 르네라는 이름이 너무 여성스럽고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라이너가 더 단단하고 더 그에게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르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1899년 봄 릴케는 살로메와 함께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살로메는 러시아 태생이었고 릴케에게 러시아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기차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릴케는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지평선이 끝나지 않았고 하늘이 더 넓었으며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릴케는 이곳은 내가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릴케는 톨스토이를 만났습니다. 당시 톨스토이는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영지에서 단순한 농부의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고 문학보다 도덕과 신앙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릴케는 그 앞에서 긴장했고 자신의 시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톨스토이는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릴케에게 물었습니다. 릴케는 잠시 멈췄다가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충분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1900년 두 번째 러시아 여행에서 릴케는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농촌 마을을 돌아다녔고 정교의 예배에 참석했으며 이콘 앞에서 기도하는 농민들을 바라봤는데 그들에게 신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 이콘 앞에 서는 것 신은 그 일상 안에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고 릴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느 저녁 릴케는 볼가 강변에 혼자 앉아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러시아는 나에게 신이 어떤 곳인지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여행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살로메가 먼저 말했고 릴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도 살로메는 릴케의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로 남았습니다. 릴케가 막힐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편지를 썼고 살로메는 답했습니다.
어쩌면 살로메는 릴케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밀어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02년 여름 릴케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에 관한 평론을 쓰기 위해 1902년 여름 릴케는 파리에 방문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처음 파리의 거리로 나섰을 때 릴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음 때문이었는데 마차 소리 행상인의 외침 군중의 발소리 이런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릴케는 짐을 들고 숙소로 향하면서 이 도시가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거대하고 무관심한 도시로 군중은 서로를 보지 않았고 거리에는 병자와 빈민과 고독한 사람들이 섞여 흘러다녔습니다. 릴케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 풍경에 압도됐습니다. 어느 날 센 강변을 걷다가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은 노인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 노인을 보지 않았고 노인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공포가 구분되지 않는 도시였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군중 속에서 지워지는지를 매일 확인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릴케는 살로메에게 파리는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살로메는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쓰게 만들 것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로댕을 처음 만난 건 파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고 릴케는 이미 그의 작업에 경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외동에 있는 로댕의 작업실로 찾아갔을 때 로댕은 작업 중이었습니다. 조수가 릴케를 안내했고 로댕은 고개도 들지 않았는데 한참 뒤에야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작고 다부진 체격의 노인이었는데 릴케가 어떻게 작업하냐고 묻자 로댕은 짧게 답했습니다. 일하십시오. 항상 일하십시오. 로댕의 작업실에서 릴케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로댕은 말이 없었고 그냥 봤습니다. 대상 앞에 서서 서두르지 않고 사물이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릴케는 그 옆에 앉아 지켜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릴케는 로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로댕은 잠시 생각하다가 동물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표범을 보십시오. 보고 또 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릴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보는 것 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릴케는 동물원으로 가서 표범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범은 우리 안을 걸었고 릴케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철창 사이로 보이는 눈빛, 발이 바닥을 딛는 방식, 몸의 무게가 이동하는 것. 그것들이 천천히 언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나온 시가 표범이었습니다. 표범의 걸음걸이, 우리 안을 맴도는 리듬, 철창 너머로 보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감정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언어로 옮겨졌습니다. 릴케는 이 시를 쓰고 나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 릴케가 쓴 시들은 이른바 사물시라 불립니다. 표범 분수 아폴로의 두상 구체적인 사물을 응시하면서
그 안에 담긴 존재의 밀도를 끌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정은 억제됐고 언어는 정확해졌으며 시는 더 이상 고백이 아니라 관찰의 기록이 됐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는데 돈이 부족했고 건강이 자주 무너졌으며 외로웠습니다. 릴케는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창 밖으로 파리의 지붕들이 보였고 아래 거리에서는 늘 소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밤 릴케는 일기에 이 도시는 나를 먹으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쓴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로댕과의 관계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05년 릴케는 로댕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됐는데 로댕 곁에서 편지를 정리하고 방문객을 응대하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1906년 로댕은 릴케를 갑작스럽게 해고했고 릴케가 자신의 허락 없이 편지의 답장을 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릴케는 그 통보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릴케는 로댕을 원망하지 않았고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댕은 나를 내쫓았지만 그가 가르쳐 준 것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응시하는 태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파리는 릴케를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그를 환대하지 않았고 건강도 자주 무너졌지만 그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독 안에서만 사물이 보였고 어쩌면 파리에서 보낸 시간은 릴케가 시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10년 릴케는 말테의 수기를 출간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젊은 시인 말테가 파리에서 혼자 살아가며 쓴 일기 형식의 소설이었습니다. 말테는 파리의 거리에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군중 속에서 지워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인간이었고 그 붕괴를 언어로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릴케 자신의 파리 체험이 깊숙이 녹아든 작품으로 출간 당시 독자들은 낯설어했고 비평가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 안에 담긴 것이 위안이 아니라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릴케는 말테를 쓰고 나서 한동안 텅 빈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신의 내부를 끝까지 파헤치는 작업이었고 다 쏟아내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살로메에게 말테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넣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살로메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비워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서 다음 것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편지로 답했습니다. 릴케는 이탈리아로 갔고 스페인으로 갔으며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론다의 절벽 앞에 서기도 했고 톨레도의 좁은 골목을 혼자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는데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일기에 나는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1912년 겨울 릴케는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안의 두이노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의 주인인 공작 부인의 초대로 홀로 머물던 겨울이었습니다. 두이노 성은 절벽 위에 서 있었고 한쪽으로는 아드리아 해가 펼쳐졌으며 다른 쪽으로는 바위가 깎아지른 듯 내려갔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갑고 바람이 강한 어느 날 릴케는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거칠었고 파도 소리가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릴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는데 그 순간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인지 자신의 내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소리쳐 부른다면 천사들 중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릴케는 급히 성으로 돌아와 그 문장을 받아 적었는데 그것이 두이노의 비가의 첫 행이었습니다. 비가는 죽음과 존재와 아름다움을 다룬 긴 시편이었고 그 겨울 동안 두 편의 비가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세 편을 쓰고 나서 릴케는 다시 멈췄고 억지로 쓰려 했지만 긴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공작 부인에게 비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됐고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세계가 너무 시끄러웠고 시를 위한 침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가는 미완성인 채로 서랍 안에 놓여 있었고 릴케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면 완성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시절 릴케에게 비가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1914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됐고 유럽은 순식간에 전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릴케는 그 소식을 뮌헨에서 들었고 처음에는 그도 흔들렸습니다. 전쟁 초기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듯 릴케도 그 분위기에 잠깐 휩쓸렸습니다. 몇 편의 전쟁 시를 썼고 발표했고 승리와 희생을 노래하는 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릴케의 언어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는 그 시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들은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호 독가스 수십만의 죽음. 릴케는 편지에 이것은 내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냥 파괴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시를 쓰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세계가 너무 시끄러웠고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 릴케가 머물던 파리는 갑자기 적국이 되어 짐을 챙겨 독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파리의 방에 두고 온 것들과 책원고 편지들 전부 압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축적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릴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릴케는 지인을 통해 압류된 물건들을 되찾으려 시도하며 편지를 썼고 서류를 보냈으며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의 없었고 원고 일부만 간신히 회수됐습니다. 릴케는 살로메에게 파리의 방이 없어졌습니다. 그 방에서 가능했던 모든 것도 함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뮌헨으로 돌아온 릴케는 지인들의 집을 전전했고 일정한 거처가 없었고 돈도 부족했습니다. 후원자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살롱은 문을 닫았으며 출판사들은 전쟁 관련 서적만 냈습니다. 어느 날 릴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915년 가을 릴케는
뮌헨의 한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화가였던 그 친구는 전선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얼굴 빛이 달랐고 말이 줄었으며 웃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그에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 물었는데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본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릴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먼저 일어섰고 릴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전쟁 전에 살롱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던 얼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전선에서 죽었고 어떤 이는 돌아왔지만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16년 초 릴케는 군 복무 소집을 받았습니다. 빈네 전쟁 기록 보관소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규율점호 명령 군사학교 시절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고 릴케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오전에 서류를 정리하고 오후에 막사로 돌아오는 일상으로 저녁에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살로메에게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1살의 르네로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살로메는 버티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릴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몇 달 뒤 지인들의 도움으로 복무에서 벗어났지만 쓰는 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16년 여름 릴케는 복무를 마치고 뮌헨으로 돌아와 지인의 문을 두드렸고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짐을 풀고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1918년 11월 유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됐고 독일 황제가 퇴위했으며 릴케가 자라고 작업하던 세계의 구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프라하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도시였습니다. 릴케가 태어난 도시가 다른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는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 후 뮌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919년 초 바이에른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거리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릴케는 창문을 닫고 앉아 일기에 썼습니다. 혁명도 전쟁처럼 너무 시끄럽습니다. 나는 소음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1919년 여름 릴케는 뮌헨을 떠나 스위스행 기차를 탔습니다. 뮌헨역에서 기차가 출발할 때 릴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플랫폼이 멀어졌고 도시의 윤곽이 희미해졌고 떠나는 것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5해였습니다. 어쩌면 그 5해는 릴케가 아무것도 쓰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19년 여름 릴케는 취리히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몇 권의 채권고 묶음 옷 몇 벌이 다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강연 자리가 생겼고 릴케는 몇 차례 청중 앞에 섰습니다. 시에 대해, 언어에 대해, 존재에 대해 말했고 청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면 페이지는 늘 비어 있었지만 말하는 것은 아직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이가 다가와 선생님은 지금도 시를 쓰고 계십니까? 릴케는 잠시 생각하다가 쓰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직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고 릴케는 그 대답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취리히에서 제네바로, 제네바에서 베른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지인들의 집을 전전했고 어느 집에서는 며칠을, 어느 집에서는 몇 주를 머물렀습니다. 릴케는 그 집들에서 늘 가장 조용한 방, 창문이 정원을 향한 방, 소음이 적게 들리는 방을 골랐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쉽게 쌓였고 감기가 오면 오래갔습니다. 어느 지인이 안색이 좋지 않다고 하자 릴케는 스위스 공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1920년 겨울 릴케는 베른 근처의 작은 성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마련된 거처였고 겨울에는 난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잉크가 굳었지만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 밖으로 눈 덮인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그 침묵 속에서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던 중 릴케는 미조성을 알게 됐습니다. 스위스 발레주에 위치한 작은 중세탑이었는데 한 지인이 그 성을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고 릴케는 직접 보러 갔습니다. 가을 포도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고 탑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 창문이 좁았고 돌벽이 두꺼웠습니다. 릴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탑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내 장소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1년 봄부터 릴케는 미조성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탑 안에서 가장 위층 방을 작업실로 썼습니다. 창 밖으로 포도밭과 론강 계곡이 내려다 보였고 바람 소리와 새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조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먹고 책상 앞에 앉았고 오후에는 포도밭 사이를 걸었으며 저녁에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객은 거의 없었고 편지도 꼭 필요한 것만 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침묵이 낯설고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졌는데 어느 오후 포도밭을 걷다가 릴케는 멈춰 섰는데 뭔가 손끝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문장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1912년 두이노 절벽에서 받아 적은 그 문장 릴케는 그것을 읽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포도밭이 앙상해졌고 바람이 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릴케는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앉아 살로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비가는 내가 끝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22년 2월 초 릴케는 그날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55편이 나왔고 마침내 10년을 기다리던 두이노의 비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작 부인에게 편지를 썼고 공작 부인 비가가 완성됐습니다. 두 작품이 완성된 뒤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고 프랑스어 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릴케에게 프랑스어는 제2의 언어였지만 그 언어로 시가 나왔습니다. 피로가 잦고 면역이 약해졌으며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장미를 꺾다가 가시에 손을 긁혔고 작은 상처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붕대를 감았습니다. 어쩌면 릴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서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쓰는 것이 멈추는 것보다 더 두려웠을지도 모르는 거죠. 1922년에 폭발이 지나고 위조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릴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손이 움직이긴 했지만 속도가 느렸고 문장이 나오다가 멈추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이 더 이상 이전의 속도를 허락하지 않았고 릴케는 그것을 느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923년 봄 두이노의 비가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가 출간됐습니다. 릴케는 완성된 책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반응은 조용했고 일부 독자와 비평가들은 그 깊이를 알아봤지만 대중적인 반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릴케는 그 사실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릴케는 여러 요양지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고 피로가 쉽게 쌓였고 몸무게가 줄었으며 이따금 고열이 왔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릴케는 검사를 받고 약을 먹었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머물던 어느 날 밤 릴케는 일기에 몸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동안에도 편지는 계속 썼습니다. 릴케에게 편지는 쓰기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시는 더 이상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편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는 수백 통의 편지를 썼고 낯선 사람들의 편지에도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면 릴케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 한 젊은 여성의 편지에 릴케는 답했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 프란츠 카푸스에게 보낸 편지들도 이 시기의 것들이었습니다. 카푸스는 오래전부터 릴케에게 편지를 보내왔고 릴케는 그때마다 답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나중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묶여 출간됩니다. 릴케는 카푸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아내십시오. 그 원천에서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1924년 여름 릴케는 위조를 떠나 발목 요양원으로 처음 입원했습니다.
몇 주를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미조와 요양원을 오가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미조에 있을 때는 책상 앞에 앉으려 했고 손이 움직이지 않는 날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쓰지는 못했습니다. 포도밭 위로 가을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26년 가을 릴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발목 요양원에 다시 입원했고 이번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혈액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병명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릴케는 종이를 달라고 했고 펜을 쥐고 글을 쓰려 했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는데 릴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바람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릴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월 29일 릴케는 스위스에서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직접 쓴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수많은 눈꺼풀 아래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이 되고 싶은 기쁨이여. 생전의 릴케는 조용한 시인이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후 그의 작품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퍼져나갔습니다. 독자들은 한 명씩 한 문장씩 릴케의 언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시를 밀어붙인 시인 존재를 끝까지 언어로 붙잡으려 했던 사람. 그는 현대 서정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가르치는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릴케가 지금도 읽히는 건 그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흔들렸고 평생 찾았으며 끝내 다 찾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 미완성이 오히려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릴케의 문장을 통해 고독과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릴케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릴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